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회사에서 일하시는 어떤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계속 기록되었으면 하고 그 감사한 선행이 널리 공개되었으면 해서 사연을 보내려고 합니다. 저의 자랑스러운 이분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을 다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말이죠. 남들 결혼할 때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1년 정도 육아를 하다가 회사 복직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회사에서 나올 때는 언제든지 돌아와라, 기다리겠다, 이런 말들을 했었는데 막상 돌아가려고 하니까 제 자리가 없더라고요. 제 핏줄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어서 가족이며 친구며 전화를 돌려서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뛰어난 스펙도 없을 뿐더러 아주 어린아이를 키우는 1년의 공백을 가진 주부가 일할 자리는 정말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안 벌 수는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학원에서 학생들 시험지 채점도 해보고 빵집에서도 일해보고 마트 판촉 판매원으로도 일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우연찮게 일을 하는 곳마다 아이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고 아이의 부모가 되고 나니 남의 집 아이들을 접하는 시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오랜 시간 마주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가장 먼저 보게 된 것은 아이들의 외향이었습니다. 저 아이는 어떤 옷을 입었구나,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가방을 메었구나,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아이에게 저런 걸 해줘야겠다, 해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되다가 아이 옷을 직접 만들어 팔아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저는 꿈이 생긴 이후부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는 돈은 정말 적었지만 거의 1년간을 열심히 모으니 꽤 큰 돈이 되더라고요. 옷에 대해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저만의 아이디어를 믿고 열정만 가득했던 때라 무작정 발로 뛰어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거래처를 알아보고 디자이너를 찾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모하고 웃겼는데 밑도 끝도 없이 공장 찾아가서 아기 옷 좀 만들어 달라고 하고 동네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가장 싼 사무실 보여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20장 정도 되는 저만의 옷이 세상에 처음 나왔고 홍보도 할 줄 몰라서 일단 SNS 계정 만들어서 맨날 사진 올리고 맘카페라는 맘카페는 다 가입해서 협업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대뽀로 달려드는 제 진심이 간혹 통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 첫 달에 저희 첫 상품 20개를 모두 팔게 되었습니다. 남들한테는 옷 20장이 적은 수일 수도 있는데 당시 저한테는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이제 저도 장사하는 사업가가 된 건가 싶으면서 설레더라고요. 또 어떻게들 알고 찾아온 건지 옷이 언제 다시 나오냐고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저는 디자이너랑 머리를 쥐어짜면서 옷을 만들어냈습니다. 20장을 팔았던 첫 달 이후 그 다음 달은 50장, 또 그 다음 달은 70장, 그 다음 달은 100장. 점점 매출이 늘어나더라고요. 옷의 가짓수도 늘리고 프리오더도 진행하면서 제 회사는 점점 입지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엔 직원도 필요해서 저처럼 경력이 단절된 주부인 친구를 직원으로 썼고 그 다음엔 직원 모집 공고를 올려서 직원도 뽑게 되었죠. 오로지 제 힘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성장시킨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벅찼습니다. 사실 아기 옷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아기 옷은 성인 옷보다는 몇 배는 더 힘들거든요. 취급하는 공장도 상대적으로 적을 뿐더러 어른 옷보다 손이 많이 가서 제작 기간도 길고 특히 자신이 아닌 자신의 아이에게 입히는 옷이기 때문에 구매하는 엄마들이 많이 예민하고 꼼꼼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회사를 성장시킨 지 3년이 되었을 무렵 저희 회사는 직원 20명의 나름 규모 있는 회사가 되었죠. 저도 꽤 오랜 기간 회사 생활을 해봐서 그런지
직원들에게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사장은 전체적인 분위기만 봐줄 뿐, 실질적으로 피땀 흘리며 제 회사를 성장하게 해주는 건 우리 직원들이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복지에 신경 쓰고 개인의 사정을 많이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퇴사율도 적고 화목한 분위기의 회사가 유지되었죠. 회사도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겠다. 직원들에게 더 어떤 복지를 제공해 줘야 할까 고민하던 중 식사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불만이나 문제점을 스스럼 없이 얘기하는 분위기인데 식사에 대한 불만은 다양했죠. 우선 점심시간은 1시간인데 나가서 메뉴 고르고 나오기까지 벌써 최소 15분이 소요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느긋하게 밥 먹고 커피 마실까 하면 1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을 1시간 반으로 늘려볼까 했지만 거의 24시간 상담을 해야 하는 CS팀에서 고객들의 불만이 생길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식사 비용이었습니다. 사실 월급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 돈은 자신의 몫이고 아끼면 자기의 돈이 되는 건데 그때 갑자기 물가가 많이 올랐을 때라 밥 한 끼에 커피까지 먹으면 거의 10,000원 돈이 깨지는 수준이었죠. 그리고 회사 직원 전체나 팀원끼리 밥을 먹고 싶을 때가 많은데 이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이 주변에 많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자 저희는 고민 끝에 점심 식사를 해주시는 아주머니를 고용하면 어떨까 했죠. 회사가 커지면서 CS 업무를 볼 곳이 필요하다 여겨져 사무실 바로 옆에 임대 놓은 가게를 인수했는데 요즘엔 전화 상담보다 게시판이나 카카오톡 상담이 더 많아져서 그 큰 사무실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 가게가 컵밥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서 마침 주방도 갖춰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사무실에 식사 공간과 업무 공간을 나눌 가벽을 하나 세우고 주방도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집 공고를 올렸죠. 얼마 지나지 않아 2-3분 면접을 보러 오셨습니다. 그중 마지막 분이 계셨는데 제가 올린 공고의 나이 제한보다 더 나이가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옷이나 머리 같은 행색도 수수하시고 연세도 그렇고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떠오르더라고요. 하지만 요리 관련 이력이 아예 없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면접을 마치려는데 아주머니께서 저를 잡으시더라고요. 저 제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대표님.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저 정말 일 잘할 자신 있어요. 부탁 좀 드립니다. 아주머니를 돌려보내고 괜히 마음이 찜찜하더라고요. 상황이 많이 어려우신 것 같아 사정이 딱해서 한번 믿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분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십니다. 아주머니는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해주셨습니다. 해주시는 음식도 맛있고 식재료도 꼼꼼하게 확인하셨죠. 그런데 어딘가 힘들어 보이고 우울해 보였던 첫인상과는 다르게 어찌나 성격이 쿨하신지 당시 제가 30대 후반에 가장 어린 직원은 20대 중반이었는데 저희들과도 스스럼 없이 잘 어울리셨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함부로 충고나 조언을 하지 않고 항상 이야기에 경청하고 공감을 해주시는 모습이 참된 어른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희 직원 모두가 그분을 좋아했습니다. 아주머니의 주방은 탕비실과 함께 자리를 하고 있어서 그곳을 자주 드나들었기에 아주머니는 저희의 고민 창구가 되었죠. 업무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어쩔 땐 개인적인 고민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죠. 아주머니는 자녀가 있으세요? 있죠.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어요. 딸은 결혼해서 벌써 애를 셋이나 낳고 잘 살고 있고 아들은 사업 공부한다고 바빠서 못 본 지 벌써 1달이 넘었네요. 그렇구나. 그렇게 완벽하게 성장한 성인으로 키우고 나면 자식에 대한 걱정이나 고민이 사라지나요? 7살 아이를 키우는 지금보다는 낫겠죠? 대표님이 완벽한 성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아니죠. 아직 한참 멀었죠. 그치만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 울타리에선 완전히 벗어난 것 같은데요. 대표님 스스로도 자신을 완벽한 성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부모의 시선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완벽한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내 자식이 완벽한 성인이라고 여기는 부모도 없죠. 울타리 같은 게 있건 없건 한번 내 자식은 영원히 내 자식이에요. 저는 언제나 제 아이들을 생각하고 걱정해요. 그게 아이들이 7살 때와는 조금 다른 걱정이지만 그 크기가 다르진 않네요. 그렇군요. 당장 힘든 것 때문에 일도 육아도 다 벗어나고 싶어서 요즘 가족들한테 많이 투정 부리는 것 같네요.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어딨어요. 엄마도 사람인데. 대표님,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소중한 일인데 일에 좀 치일 수도 있죠. 버거울 수도 있고요. 모든 걸 완벽하게 하는 사람 없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마요. 힘들면 투정 부리고 화내도 돼요. 적어도 나는 다 받아줄게요. 아주머니의 그런 말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제 투정을 이렇게 진심으로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에게 제 고민을 얘기하면 네가 잘 돼서 배가 불러서 그런다. 엄마면 다 참아야지 어쩌겠냐. 이제 와서 뭐 어쩌려고 그러냐. 이런 말들만 줄곧 들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아주머니에게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외로움을 온전히 느낄 새도 없이 육아와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부모님의 사랑과 비슷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를 거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의지했죠. 그와 맞먹는 사랑으로 아주머니도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가끔은 사업적인 부분도 아주머니께 고민을 상담하면 신기하게도 술술 풀리는 때가 있더라고요. 저와 저희 직원들은 아주머니가 저희에게 온 복이라고 생각했고 그 인연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1년을 같이 일했을 무렵이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커피를 한 잔 마시려고 탕비실에 들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저희가 출근하고 1시간 뒤인 10시에 출근을 하시는데 그때가 10시 반이 넘었을 무렵이었는데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주방도 아주 조용했습니다. 한 번도 지각을 하지 않으셨던 분이라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수십 통의 전화도 안 받으시고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배달 음식을 시켜서 직원들과 다 같이 모여서 먹었습니다. 제가 초조해 보였는지 같이 일하는 친구가 묻더라고요. 아주머니께서 비상 연락망에 적어두신 따님 번호로 연락드려봤어. 아직 답은 없는데 조금만 기다려보자. 고마워. 무슨 일 생기신 건 아니겠지? 너무 걱정하지 마. 금방 연락 오실 거야. 아주머니가 아무 일 없이 안 나오실 분이 아니긴 한데 그나저나 너 지금 너무 불안해하고 있어. 그래? 그래 보여? 안 되겠다. 나 아주머니 댁이라도 다녀야 할 것 같아. 그래, 그렇게라도 안 하면 너 하루 종일 일도 못할 것 같네. 다녀와. 저는 점심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다녀오라는 친구의 말에 불이 나게 아주머니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전에 아주머니 퇴근 시간과 제 외근 시간이 겹칠 때 몇 번 모셔다 드린 적이 있어서 위치를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무작정 아주머니의 집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답이 없어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주머니, 안에 계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그때 앞집의 문이 벌컥 열리더라고요. 그 집 어르신들하고 아는 사이세요? 네, 혹시 여기 사시는 분 아세요? 연락이 안 돼서 그러는데 어디 가는지 아시나요? 그냥 오며 가며 인사만 하던 사이였는데 아까 새벽에 그 집 난리도 아니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었나요?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고 구급차가 그 집 앞에 서 있더라고요. 동네 사람들 다 구경 나와서 아주 난리였어요. 구급대원들 막 뛰어다니고 큰일 난 것 같던데. 네? 혹시 누가 구급차에 탔는지 보셨나요? 아니요, 저도 자다가 일어나서 창문으로 잠깐 본 거라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혹시 어디 아파서 실려가신 건 아닐까? 평소에 지병이 있으셨던 건가?
어제 아주머니가 어때 보였지? 컨디션이 안 좋으셨나? 무슨 사고라도 생긴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핸드폰으로 근처에 응급실이 있는 병원들을 검색해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회사에 있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나 지금 아주머니 댁 앞인데 아내는 안 계시는 것 같고 앞집 사시는 분께 들었는데 구급차가 왔어. 아주머님 따님한테 연락 왔어. 주소 보내줄게. 얼른 가봐. 친구의 말에 바로 전화를 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출발하지 못하고 한참을 그곳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친구가 보내준 주소는 바로 장례식장이었거든요. 운전하는 내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까보다 더한 상상들에 두통까지 몰려올 지경이었습니다. 이미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도 한동안 내리지도 못하고 최대한 마음을 가다듬고 친구가 알려준 호수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저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곳엔 정말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상복을 입고요. 수백 개의 국화꽃 사이의 사진에서 환하게 웃고 계신 분은 바로 아주머니의 남편분이셨습니다. 퉁퉁 부은 눈에 힘이 하나도 없는 아주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쏟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마음을 가라앉힌 시간이 무색하게 다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아무것도 못 드신 것 같아서 상을 차려 같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힘겹게 물 몇 모금 마시시고 숟가락을 겨우 드시더라고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네, 조금 놀라서. 잔병 치레 없이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나이 앞에선 장사 없네요. 좀 드세요. 조문객이 많아서 힘드실 텐데. 장례식장은 정말 조문객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바글바글했어요. 아주머니는 식사하시는 중에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인사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데 상복 입은 사람이 아주머니 혼자더라고요. 자녀분들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혼자 계세요? 따님이랑 아드님은? 딸내는 아직 셋째가 100일도 안 돼서 오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사이도 지방 출장 가 있다고 지금은 못 온다고 하고. 그쵸. 누구나 내 자식이 먼저죠. 아들은 지금 해외 나가 있느라 바쁜 것 같더라고요. 온다고는 하는데 아마 다음 주나 돼야 할 것 같다고. 다들 사정이 있는 건데 괜히 씁쓸하네요. 주책맞게. 씁쓸하고 또 아련한 표정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신발장 쪽이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저희 직원들이었습니다. 직원들이 퇴근을 하고 다 같이 조문을 온 거죠. 마침 금요일이라 일찍 퇴근을 한 직원들이 집에 들려서 다 옷을 갈아입고 왔다고 했습니다. 또 한 번 감동을 받으신 아주머니께서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때 좋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직원들을 불러다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아주머니 가족분들이 사정이 있으셔서 올 수 없는 상황인가 봐요. 어쩐지 그래서 계속 혼자 계신 거군요. 네, 운구해줄 만한 사람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해주면 어떨까요? 당연히 강요하는 거 아니고 마음 내키는 사람 6명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괜찮으면 말해줘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직원들이 전부 다 자신이 하겠다며 나섰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잘 모르는 남 운구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했는데도 어떻게 남이냐면서 선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의견을 모아서 남자 직원 7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께 괜찮으시면 저희가 운구를 도와드려도 되겠냐고 했더니 너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부탁을 들어준 직원들에게도 그 뜻을 받아주신 아주머니께도 너무 감사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도 새벽부터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아무것도 못 드시고 혼자 그곳을 지키고 계실 아주머니가 걱정되었거든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저희 직원 몇이 와서 일손을 거들고 있었고 아주머니가 쉬실 수 있게 자리도 지켜주고 있더라고요. 그날은 근무도 없는 토요일이었는데 다들 아주머니가 걱정된다는 마음 하나로 그곳에 모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늦은 밤에도 새벽에도
그 다음 날에도 직원들은 미리 약속을 한 건지 교대로 자리를 지켜주었고, 마지막 날엔 모든 직원이 모여서 운구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휴식을 가지신 아주머니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셨죠. 더 쉬셔도 된다니까 무리해서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저희 밥 잘 챙겨 먹고 있을 테니까 더 쉬다가 오셔도 돼요. 또 배달 음식 시켜 먹으시려고요? 어, 그건 이 정도 쉬었으면 많이 쉰 거예요. 사정 봐주셔서 감사해요, 대표님. 겨우 3일 쉬셨으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났다고 제 인생도 끝내면 안 되잖아요. 저는 제 삶을 살아야죠. 어렵겠지만. 아주머니, 대표님, 제가 예전에 대표님께 완벽한 어른이냐고 물어봤던 거 기억하세요? 네, 그럼요. 저도 대표님이랑 같아요. 저도 완벽한 어른이 아니에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대표님도 내 나이가 되면 깨달을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어른이 없다는 걸. 남들에게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적어도 내 자신은 알거든요. 나는 가끔 먹기 싫은 음식에 대해 편식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포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아이처럼 소리 지르며 울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 직장에 못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완벽하지 않은 어른이라는 것을요. 아주머니, 그때 저한테 하신 말 기억나세요? 그래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포기해도 되고 울어도 돼요. 적어도 저는 무조건적으로 아주머니를 받아들일게요. 이전에도 많이 믿고 의지하고 기대었던 존재였는데, 깊은 대화를 나누고 난 후엔 정말 끈끈한 어떤 정이 생겨서 정말 서로를 가족같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건 저희 직원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일이었죠. 저희 회사도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며 브랜드나 저희 같은 자체 제작 상품을 파는 곳으로부터 협업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던 자체 제작 상품 브랜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아이도 그 브랜드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꽤 인지도가 있는 곳이었죠. 여러 번의 미팅을 거친 끝에 콜라보로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들뜨고 기쁜 마음에 자진해서 서둘러 공장을 알아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한 공장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공장보다 일하시는 분들이 좀 적고 공인비가 비쌌지만 그만큼 퀄리티가 괜찮아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몇 번의 샘플을 받아내서 콜라보하는 브랜드와 미팅을 했고, 선 주문 후 제작의 프리오더 방식으로 주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제품에 저도 자신이 있었던지라 정말 주문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정말 단기간에 역대 최고 수준의 매출을 내게 되었죠. 주문이 마감되는 날 다 같이 얼마나 거하게 회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상상도 못한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공장 사장이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분명 주문 마감 후 바로 제작에 들어갈 거고, 이미 저는 원단이며 공인비의 일부를 선입금한 상태였는데 사장이 사라진 거죠. 공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장은 물론이고 직원들도 없고 기계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죠. 저는 먼저 근처 부동산들을 돌아다니며 그 공장에 대해 물었습니다. 한두 달 전쯤에 단기 월세 계약을 끊어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을 불러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공장 사장의 신상을 물었지만 그 사장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온몸에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우선 이 사실을 콜라보하는 브랜드에 전달해야 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러게 저희 쪽 공장에서 진행하자고 했잖아요. 비싼 돈 줘가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공장에 맡기면 어떡합니까? 그게 한두 푼인 줄 아세요? 이건 전적으로 그쪽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기다리는 고객들에게 어떻게 해명하고 환불할 거며, 저희 측에서 먼저 드린 계약금은 어떻게 할 건가요? 그 공장 사장 못 찾는다면 당장 수습하세요. 고객님들께 환불해드리고 저희 계약금까지 모두 다요. 이 정도에서 끝내는 걸 다행으로 아세요. 저희 이미지 실추시킨 것에 대한 손해보상도 할 수 있으니까요. 머리카락이 쭈뼛 설 정도로 오싹했습니다. 같이 발 동동 구르며 사기꾼 잡아 나서자고 할 줄 알았던 내가 너무 애송이었구나 싶더라고요. 이건 현실이다. 나는 이거 해결해야 하는 위치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동시에 나에게 닥친 시련이 너무 무섭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해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우선 상황부터 해결해야 했기에 변호사 통해서 소송 준비를 시작했고, 상대 브랜드의 공인비와 원단비를 포함한 계약금을 돌려줬고, 고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모두 환불을 해줬습니다. 정말 상상치 못한 큰 적자가 났습니다. 먼저 공장의 평균 한 달 매출을 넘어서는 계약금을 줬던 게 타격이 컸죠. 제 사비로 어찌어찌 수습하긴 했지만 문제는 바닥이 난 저희의 이미지였습니다. 어렵게 시간 맞춰서 구매했는데 장난하는 거냐? 다른 공장 찾아서라도 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며칠을 기다렸는데 이게 말이 되냐 등등. 저희는 졸지에 고객들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러면서부터 저희의 매출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타 브랜드와의 콜라보에 집중을 하려고 이후 일정을 오랜 기간 빼놓았던 상태라 매출을 끌어올릴 신제품이 없었는데, 그렇게 공백이 생기니까 고객들은 가차없이 저희를 떠나더라고요. 회사가 커지는 속도가 빨라서 사업자 대출도 최대한 받은 상태에 사무실 월세도 내야 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는 터라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저는 20명의 직원을 이끄는 리더여야 하는데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다 무겁고 두렵더라고요. 저는 이번 일만 넘어가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제3금융권의 대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런 상태가 석 달을 넘겼을 때 저는 손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직원들을 모았죠. 모두 아시겠지만 저희 회사가 지금 많이 힘듭니다. 아니, 이미 힘든 상태를 넘어섰어요. 월 매출이 이전의 반도 못 미치는 상태고 고객들의 불만도 많아진 상태예요. 지난 몇 달 동안 노력했지만 제 판단에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만 마무리되면 회사를 정리할까 해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월세와 대출 이자 등 너무 많은 게 밀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달까지 일한 급여는 제가 어떻게든 다음 달 안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진짜 열심히 했는데 실망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4년을 넘게 지켜온 회사인데 사업자도 소비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켓 특성상 무너지는 것도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직원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창피한 마음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엉엉 우는데 그때 누군가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주머니더라고요. 아주머니는 그 주름진 손으로 제 등을 토닥여주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직원들 쪽을 보니 저를 따라서 몇 명이 울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말을 하셨습니다. 대표님, 자금이 얼마나 부족해요? 네? 그게 꽤 많이요. 급한 건 3금융권 대출금부터 채워야 하고 직원들 월급이랑 사무실 월세랑 고정 비용. 그렇게 메꾼다고 해도 다시 신제품 만드는 데에도 시간과 돈이 또 필요하고. 그 돈 제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투자를 하겠다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 같거든요. 이 회사 직원 중 한 명으로서 회사를 다시 일으키고 싶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대표님께서 필요하신 돈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어요.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저를 지켜줬던 것처럼 이번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회사를 지키고 싶어요. 아, 물론 저를 위해서이기도 하죠. 회사가 없어지면 저는 실업자가 되니까. 말을 마친 아주머니는 호호호하며 웃으셨습니다. 저를 포함한 직원 모두가 벙찐 표정으로 아주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저는 일단 자리를 정리하고 아주머니와 둘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주머니, 아까 하신 말 진심이세요? 그럼요. 제가 그런 상황에 농담할 사람으로 보이나요? 그건 아니지만 저희 지금 자금이 좀 많이 필요해요. 아니, 그것보다 아주머니께서 왜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대표님, 제가 말씀드렸죠. 일에 치이고 버거울 수도 있다고. 그런데 그게 대표님만의 몫이 아니에요. 직원들 보세요.
다들 얼마나 마음이 힘들지 알고 계신가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회사예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힘들 때 도움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아 참, 그리고 저 돈 많아서 괜찮아요. 아주머니께서요? 왜요? 그렇게 안 보이나? 아, 아니요. 이전에 내가 말했죠. 딸이랑 아들이 있다고. 저랑 남편이 애들 어릴 때부터 사업을 해서 많이 바빴어요. 그래서인지 애들이 부모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그게 미안해서 사달라는 거,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돈 욕심 많은 어른으로 자라더라고요. 제가 처음 여기 들어왔을 때 지병 없이 건강한 우리 남편 앞에 두고 자식들끼리 유산 가지고 싸우던 때였어요. 그게 너무 지치고 괴로워서 그 현실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여기 들어온 거예요. 몇 달간 자식들끼리 연전에 대고 욕하고 누가 잘났네 하는 것 보다가 유산 한 푼 안 주기로 한 뒤로는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네요. 심지어 지 아버지 장례식장까지. 인과응보죠 뭐. 지금은 괜찮아요. 저에겐 이렇게 탈출구가 있으니까. 아주머니는 또 웃으셨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그렇게요. 저는 몇 날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회사가 휘청거릴 때 누군가 도와준다는 행운은 아무나 누릴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 행운을 누려서 다시 회사를 일으키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아주머니의 감사한 호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선 고객들의 마음을 잡기로 했죠. 솔직하게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사기를 당한 일, 그 때문에 회사가 많이 힘들었던 것, 그리고 이젠 이전과 더 나은, 더 다른 모습으로 찾아올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공지를 했는데 반응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저희 제품이 항상 꼼꼼해서 저희 것만 쓴다는 글, 오래 쓸 수 있어서 그만한 값어치를 한다는 글, 힘내라는 글 등 위로도 응원도 아낌없이 받았죠. 저희는 그 데이터를 토대로 신제품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칭찬해주신 장점을 더 살리기 위해 노력했죠. 평소보다 몇 배 더 꼼꼼하고 몇 배 더 신경을 써서 제품을 만들었고 그 결과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초창기에 미친 듯이 반응이 폭발하던 그 순간을 다시 누리는 기분이었죠. 저는 아주머니를 포함한 저희의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모두 우리 회사라고 여기고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들 덕이에요. 앞으로도 안주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갈 겁니다. 물론 그 길 위엔 여러분이 함께 계실 거고요. 이번 위기에 아주 큰 도움을 주신 아주머니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직원들 모두가 아주머니를 향해서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아주머니는 별거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 하셨죠. 저희 회사는 그 이후에 아주 기분 좋고 탄탄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백화점 등 다양한 팝업 스토어에도 오프라인 행사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 방향도 고려하는 중이죠. 저에게 이런 행운을 안겨준 아주머니는 여전히 저희의 식사를 맡아주고 계십니다. 아주머니께 주신 투자금도 열심히 갚고 있는 중이죠. 이런 상승세라면 아마 올해엔 모두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든든한 직원이자 저희 회사의 투자자이자 엄마 같은 아주머니께 이 글을 바칩니다.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언제나 건강히 제 곁에 계셔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